대한민국은 언제나 의리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단 한마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죠.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며 오직 달러만 움켜쥐려던 탐욕. 한국인 체포, 관세 폭탄. 그 모든 수단의 목적은 결국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10대 기업이 전부 철수하고 증시는 심장마비 상태.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현실화됐습니다. 암살보다 두려웠던 건 바로 탄핵.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급히 한국 정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로코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미국의 숨통을 끊겠다 고 선언한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5년간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과 모로코 그리고 미국 사이에 숨겨진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켈러입니다. 미국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죠. 2025년 2월 14일,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백악관 루즈벨트룸이었어요.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회의실입니다. 보통 중요한 외교 사안을 다룰 때 쓰는 곳이죠. 그날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관련 회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악수도 없이 바로 자리에 앉더니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놓았죠. 한국에 5,500억 달러를 청구한다. 현금으로 지금 당장.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무장관도 국방장관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한국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대통령님, 이건 한국 전체 외환 보유액보다 많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청구하는 거야. 우리가 70년간 지켜줬으니 당연한 대가 아닌가. 저는 그 순간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구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소호흡기를 뽑는 것이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가 파산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전부 내놔도 모자라죠. 그럼 자산을 팔면 되잖아.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대통령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압박이었죠. 동맹국을 상대로 이런 식의 요구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지. 그리고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때리면 돼. 저는 손에 든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러, 이거 정말 밀어붙일 건가? 글쎄요. 대통령 결심이 확고해 보이던데요. 한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으니까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게 너무 많았죠. 특히 반도체는 미국 산업의 심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방위비 명목으로 5,50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요. 전 세계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속보로 터뜨렸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각국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고 중국은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우려를 표명했죠. 새벽 2시쯤 서울 주재 경제 담당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보님, 서울이 난리입니다. 청와대 앞에 촛불 시위대가 모이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강경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폭풍 전야의 정적 같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경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배터리 점유율 30% 이상. 이런 나라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3일 후 저는 그 답을 듣게 됩니다. 2월 17일 오전 9시, 저는 국무부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 화면이 떴어요. 한국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김윤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금 자판기가 아닙니다. 70년 동맹의 역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 함께 피를 흘렸고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습니다. 이라크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함께 갔죠. 제 옆에 앉은 국무부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강경하게 나오는군. 김윤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협상이 아닌 압박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입니다. 대응이라는 단어에 저는 펜을 들었어요. 노트에 적었죠. 한국이 카드를 꺼낸다. 대한민국은 이미 다자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과 협의 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라니.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였죠.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켈러, 이거 실현 가능한 얘긴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 잡았고 중앙은행 간 협력 경험도 충분하죠. 김윤아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속국이 아닙니다.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일방적 압박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울 주재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금 서울 분위기 어때? 완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광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미국 국기를 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 반응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야당까지도요. 완전히 하나로 뭉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판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를 던지듯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한국이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통화 스와프? 웃기고 있네.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실제로 다자 통화 스와프를 구축하면 달러 수요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에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중국은 이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 중이고 일본도 엔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죠. 한국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압박을 더 강화하면 되잖아. 관세를 올리고 군사 협력을 축소하고.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중국 견제에 필수적이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경제력도 기술력도 외교력도 갖춘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러,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한국 관련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걸 무기로 쓴다면? 저는 그 답을 3일 후에 알게 됩니다. 2월 20일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작전국장이었어요. 켈러 차관보, 큰일 났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함대 전체 엔진 시스템에 동시다발적으로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구축함, 순양함, 항공모함 할 것 없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확 깨더군요. 공격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외부 공격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30분 후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태평양 함대 지휘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지휘관이 지친 얼굴로 말했어요. 함대 소속 함정 23척 중 19척에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엔진 예방정비 알고리즘이 작동을 멈췄어요. 강제로 시동을 걸 수는 있지만 엔진 과부하 위험이 큽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쪽에서 제공하는 예방정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나 시스템. 한국 방산업체였죠. 업데이트를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나요? 불가능합니다.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이 없어요. 계약상 유지 보수는 전부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작전국장이 보고서를 넘겼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게 한두 척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서양 함대도 동일한 상황이고 일본 요코스카 기지, 괌 기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장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우리 해군이 한국 업체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 시스템 예방정비 알고리즘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엔진 수명을 30% 이상 연장시켜줬죠.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강 해군이 무력화됐다. 오전 8시 백악관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국방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해군 엔진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함대 80%가 정상 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없이 운용하면 되잖아. 그럴 경우 엔진 고장 위험이 급증합니다. 최악의 경우 함정이 바다 한가운데서 멈출 수 있어요. 대통령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당장 업데이트 재개하라고. 저는 이미 서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사관 경제 담당관이었죠. 차관보님, 한국 외교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뭐래? 업데이트 중단은 기술적 점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검이 끝나면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시기는 미정이래요. 기술적 점검. 그게 말이 돼? 형식적인 답변입니다. 사실상 압박 카드로 쓰는 거죠. 전화를 끊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우리 군대를 인질로 잡는 거잖아.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기술적 점검은 계약상 정당한 권리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으란 말이야?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려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카드였죠. 오후 3시 국방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문제가 해군만이 아닙니다. 공군 수송기 정비 시스템도 먹통입니다. 역시 한국 업체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어느 업체죠? 대한항공 산하 정비 자회사입니다. 수송기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군의 이어 공군까지.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각 기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군사 인프라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처음 알았죠. 새벽 2시 국방부 차관이 제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켈러,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2월 24일 아침 제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아이오와에서 농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농민 시위요? 네, 트랙터 수백 대가 주 의사당을 포위했어요. 한국과 싸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뉴스 속보가 떠올랐죠. 아이오와뿐만 아니었습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중서부 전역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CNN 생중계 화면에 한 농민이 나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어요. 우리 트랙터가 멈췄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와요. 전부 한국산입니다. 파종기도 수확기도 다 한국 부품 없이는 못 돌아갑니다. 리포터가 질문했어요. 한국산 부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필수예요. 존디어 트랙터 엔진 부품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케이터필러도 마찬가지고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저는 재무부 산업통계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농기계 산업의 한국 의존도 자료 있나? 있습니다. 핵심 부품 기준으로 평균 45%입니다. 일부 품목은 70%를 넘어요. 대체 공급처는? 단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고 유럽산은 가격이 2배예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오후 1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농민들이 왜 저러는 거야? 농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에서 농기계 부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품질 검사 강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출 제한이죠.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타격이야?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 파종기입니다. 부품 공급이 2주 이상 지연되면 올해 수확량이 20% 감소합니다. 식료품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상무장관이 덧붙였어요. 이미 슈퍼마켓에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걀 가격이 30% 올랐고 우유는 25% 올랐어요.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한국이 우리 먹거리까지 건드리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이죠. 품질 검사 강화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손 놓고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야?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긴급 속보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 대통령 지지율이 2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 여론이 42%를 넘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탄핵. 그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건 암살이 아니라 탄핵이었다. 저녁 7시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었어요. 뉴욕에서도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카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제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차관보님, 트위터 트렌드 1위가 한국에 사과하라입니다. 뭐라고요? 네,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해시태그가 500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이다. 적이 아니다. 트럼프가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탄핵하라. 지금 당장. 밤 10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무부 차관이었어요. 켈러 하원에서 움직임이 있어. 탄핵발의 준비 중이래. 야당만? 아니야. 공화당 의원 일부도 가세하고 있어. 농업지구 출신 의원들이야. 지역구 압박을 못 견디는 거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앞에 촛불이 보였어요. 수천 개의 촛불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가 아니라 내정 위기라는 걸. 한국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죠. 새벽 2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소집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촛불들이 보이나? 네, 대통령님. 저것들이 나를 끌어내릴 거야. 한국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우리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모로코에서 날아온 소식 때문이었죠. 2월 27일 오전 6시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관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모로코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탕헤르메드 항만에서 우리 화물이 전부 밀려났어요. 한국 화물이 최우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모로코? 갑자기 왜 모로코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탕헤르메드는 아프리카 최대 항만입니다. 유럽 마이너스 아프리카 마이너스 중동을 잇는 물류 허브죠. 그런데 어제부터 미국 화물은 전부 대기 순번 맨 뒤로 밀렸어요. 한국 화물만 우선 처리됩니다. 항의는 했나요? 했습니다. 그런데 항만공사 측 답변이 가관입니다. 항만 이용 규정을 새로 개정했다는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라 협력국 우선 원칙으로 바꿨대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합법적이지만 치명적인 조치였어요. 오전 9시 상무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모로코 정부가 광물자원 수출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리튬, 인산염, 히토류. 전부 한국 우선 배정입니다. 미국은 배정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로코가 그 자원들의 주요 생산국인가요? 인산염은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리튬 매장량도 상당하고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고순도 인산염은 모로코산이 최고예요.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항만에 이어 자원까지. 모로코가 왜 이러는 거죠? 오후 2시 국방부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어요. 차관보님, 지브롤터 해협에서 우리 구축함이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모로코 해군이 드론 전자전 훈련을 했어요. 우리 구축함 레이더가 30분간 교란됐습니다. 공격은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함정 항로와 겹쳤죠. 사전 통보도 없었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모로코의 3단 타격. 항만 자원 군사 시위.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를 펼쳤어요. 모로코가 대체 뭐야? 왜 갑자기 우리한테 이러는 거지?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모로코는 한국전 참전국입니다. 1950년에 병력을 파견했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70년 전 얘기잖아.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모로코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탕헤르메드 항만 2단계 확장 공사를 한국 기업이 맡았어요. 고속철도 건설도 한국이 했고요. 상무장관이 덧붙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모로코 청년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조선, 전자, 건설 분야에서요. 지난 10년간 5,000명 이상을 교육시켰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70년 전 의리를 현재의 협력으로 이어온 거였죠. 그럼 모로코를 압박하면 되잖아. 원조를 끊든지. 국무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로코는 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모로코 인산염에 의존하고 있죠. 농업용 비료의 30%가 모로코산입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손 놓고 당하라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모로코는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항만 이용 규정 변경도, 자원 수출 우선순위 조정도, 해상 훈련도 전부 합법적이에요. 우리가 문제 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를 조인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모로코 관련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죠. 한국과 모로코의 협력 관계. 70년 전 참전 용사들의 인연. 현재의 경제 협력. 청년 교육 프로그램.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라바트 주재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차관보님, 모로코 왕실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은 70년 전 우리와 함께 피를 흘렸고 지금은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 진정한 동맹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함께 싸운 나라들이 지금 한국 편에 서 있었죠.
작은 나라 모로코가 초강대국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모로코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돕는 걸까? 단순히 경제 협력 때문일까? 그 답을 저는 다음 날 알게 됩니다. 2월 28일, 저는 모로코로 날아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모로코가 왜 한국 편에 섰는지. 라바트 공항에 내렸을 때 주재 대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차관보님, 왕세자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왕세자요? 네, 무사 하산 왕세자입니다. 한국 문제를 직접 설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1시간 후, 저는 왕궁 접견실에 있었습니다. 왕세자 무사 하산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켈러 차관보, 멀리서 오셨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 왕세자가 차를 권했습니다. 민트티였어요. 미국이 궁금해하는 걸 압니다. 왜 모로코가 한국 편에 서는지. 네,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왕세자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 철도가 보입니까?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 이어진 고속철도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에서 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철도는 한국만 만든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스페인도 아프리카에 철도를 깔았죠. 왕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철도를 깔아주고 갔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철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줬다고요? 네, 5년간 우리 청년 2,000명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기술자 교육을 받았죠. 지금 그들이 모로코 철도청에서 일합니다. 우리 손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고 확장합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 이전. 자립. 왕세자가 말을 이었어요. 탕헤르메드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항만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항만 운영 매뉴얼을 만들고 우리 직원들을 교육했죠. 지금 탕헤르메드를 움직이는 건 모로코 사람들입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조선, 전자, 건설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장학금도 주고 취업 기회도 제공했죠. 지금 모로코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함께 만든 거였죠. 왕세자가 벨을 눌렀습니다. 비서가 한 노인을 안내해 들어왔어요. 80대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부둘라 벤 유세프입니다. 1951년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이죠. 저는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부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춘천에서 싸웠습니다. 중공군이 밀려왔을 때였죠. 눈이 허리까지 쌓였어요. 너무 추워서 총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줬어요. 장갑도 나눠줬죠. 그때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아부둘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로코로 돌아왔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줬죠. 왕세자가 손짓을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라시드, 아부둘라의 손자입니다. 한국에서 조선공학을 배웠죠. 지금 카사블랑카 조선소 기술이사입니다. 라시드가 제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으로 한국을 지켰습니다. 저는 기술로 모로코를 일으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기술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0년 전 전쟁터의 인연이 지금 산업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아부둘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총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줬어요. 어느 쪽이 진짜 동맹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가 말했어요. 켈러 차관보,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한국은 70년 전 우리와 피를 나눴고 지금은 미래를 함께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줬나요? 무기를 팔았죠. 돈 받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총으로 지켰다. 손자는 철로로 잇는다.
접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미국은 모로코에 뭘 해줬을까? 군사 원조, 경제 지원,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람을 키웠죠. 기술을 가르치고 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부둘라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어느 쪽이 진짜 동맹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3월 3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은 전쟁터 같았어요. 탄핵 여론이 50%를 넘었고 농민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켈러, 모로코는 어땠나?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70년에 걸친 신뢰가 쌓여 있어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섰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졌다는 거야? 협상해야 합니다. 한국의 조건을 들어야 해요. 조건? 그게 뭔데? 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전달한 내용입니다. 5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읽어봐. 첫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한국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말도 안 돼. 그건 우리 연준 독립성을 침해하는 거야.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대통령님, 우리는 이미 영국, 일본,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대통령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어요. 둘째, 비자 정상화. 최근 강화된 한국인 비자 심사를 원상 복구하라. 그건 쉽네. 다음. 셋째, 5,500억 달러 선불 청구 프레임 공식 철회 및 사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과? 미국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네,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절대 안 돼.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사과는 안 돼. 국무장관이 나섰어요. 대통령님, 지금 탄핵 여론이 50%입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60%를 넘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 미국은 사과하지 않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읽었어요. 넷째, 한국 산업표준의 국제표준화 지원. K표준 인증센터를 워싱턴에 설립하라. 그건 뭐야? 한국 산업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를 공식 지원하라는 조건이죠. 상무장관이 중얼거렸어요. 사실상 기술 패권 일부를 넘기라는 얘기네. 저는 마지막을 읽었습니다. 5째, 모로코 참전용사의료재단 공동 설립. 한미가 공동으로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지원하라. 대통령이 되물었어요. 의료재단? 그게 왜 나와?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70년 전 함께 싸운 나라들을 잊지 않았다는 메시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만약 우리가 이 조건을 거부하면 한국은 다자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를 완성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 의존도를 계속 낮출 거예요. 장기적으로 달러 패권의 타격입니다. 재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공급망이 마비 직전이에요. 대통령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들어줘야 한다는 거야? 네, 대통령님. 3월 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어요. 미국은 한국 정부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조건을 전부 수용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5,500억 달러 청구는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의리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과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사과였습니다.
성명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대통령님, 이건 굴복 아닙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학습입니다. 우리는 배웠어요.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학습. 그날 밤 제 사무실로 서울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정부가 모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해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재개, 농기계 부품 수출 정상화, 전부요. 모로코도 항만 이용 규정을 원상 복구했습니다. 자원 수출 우선순위도 정상화됐고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죠. 미국이 한국에게 굴복한 게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방식을 배웠다는 걸. 새벽 2시,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3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죠. 힘으로는 세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의리는 세대를 넘어 승리를 만든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이날 한국 외교부 장관이 특별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총회장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193개국. 모두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김윤아였어요. 석 달 전 서울 기자회견에서 봤던 그 사람이죠.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김윤아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동맹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제 옆에 앉은 국무장관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석 달 대한민국은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5,500억 달러 청구. 일방적 압박. 동맹을 거래로 취급하는 태도.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맹은 인질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몇몇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힘이 아니라 의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김윤아가 화면을 켰습니다. 모로코 라바트 광장 영상이 떴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모로코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화면 속 모로코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바 코리아, 비바 모로코 구호가 들렸어요. 70년 전 모로코는 우리와 함께 싸웠습니다. 춘천의 눈밭에서 중공군과 맞서 싸웠죠. 그 인연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김윤아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모로코에 철도를 깔았습니다. 하지만 철도만 준 게 아닙니다. 기술을 가르쳤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70년 전 함께 피를 흘린 나라와 지금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라바트에서 만난 아부둘라와 라시드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동맹은 이런 겁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신뢰. 거래가 아니라 의리. 압박이 아니라 협력.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죠. 그 다음 아시아 국가들이 합류했습니다. 유럽도 중남미도 박수를 쳤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김윤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힘이 아니라 의리로, 거래가 아니라 협력으로. 우리와 함께할 나라들을 환영합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총회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일어서야 했습니다. 일어설 수밖에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모로코 대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러 차관보 라바트에서 뵀죠? 네, 기억합니다. 왕세자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국도 배울 수 있다고. 늦지 않았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라바트 왕궁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모로코 국왕이 함께 참석했어요. CNN이 생중계했죠.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태극기와 모로코 국기가 함께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가 뒤섞인 노래였죠. 화면 속에서 아부둘라가 보였습니다. 손자 라시드와 함께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기록들. 5,500억 달러 청구부터 유엔 연설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힘으로는 세대를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의리는 세대를 넘어 승리를 만든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무장관이었어요. 켈러, 한국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식이 다음 주야. 참석할 거지? 네, 당연히 가야죠. 우리가 배웠다는 걸 보여줘야 해. 진짜 동맹이 뭔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미국이 잃은 건 뭘까? 자존심? 아니면 오만함? 그리고 얻은 건 뭘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교훈이었어요. 진정한 동맹은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3월 20일 서울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김윤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러 차관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리는 시간을 이긴다는 것. 그게 답이었습니다. 김윤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관보님도 이제 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적었죠. 힘보다 의리. 그게 답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빛나는 도시. 무너지지 않는 나라.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동맹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의리는 시간을 이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